안녕하십니까? 소개해 주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의 김준혁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AI로 여는 것이 적절할까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문재용 교수님께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을 만들 때에도 여기다가 넣으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전체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해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 AI 얘기한다고 엄청 무슨 그래서 지금 중환자 의학에서 AI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이런 얘기할 거는 아니잖아요. 일단은 저희 의료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런 기술, 신기술이라고 할 때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지금 AI를 생각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렇다면 그런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때에 윤리적으로는 어떤 것을 고민해왔고 고민하고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도 AI가 적절한 키워드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물론 저희 발표도 그렇고 요 일부에서의 내용이 주로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거기에서 어떤 윤리적인 고민이 있고 저희는 어떤 논의를 한다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꼭 AI보다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의료의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기술이 추동하고 또 끌고 들어올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그런 변화들 앞에서 과연 의료윤리는 또는 좀 더 넓게 이런 인문학적인 접근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돌봄 AI가 환자 말을 듣는 방법이라는 생소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한번 좀 어떤 식으로 이 이야기들이 구성이 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왜 저랬나 또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거죠. 일단 헬스케어라고 하는 영역에서 또는 좀 더 넓게는 돌봄. 사실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막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돌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의료인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직접 그 받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행위 또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고 헬스케어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 가깝다라는 느낌은 드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학술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AI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많은 논의들이 끼어들어오고 있고 심지어는 AI가 돌봄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뉴스에도 나오고 어디에도 하고 심지어는 요양병원에도 쓰고 아예 의식이 없는 환자들이 돌봄 세팅에서도 AI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논의들을 점검할 때 저희는 언제나 아까 문재용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게 그냥 쓸 수 있는 거니까 쓰면 돼 라고만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일단 의료 세팅에서는 의학적 적응증일 겁니다. 이거 환자한테 써서 이득이 돼? 아니면 어떤 손해가 발생해? 그러면 그걸 비교해서 이득이 더 많이 되면 쓰면 되지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지만 꼭 그것만 따지는 것은 답을 다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른 부분들을 뭘 따져야 되고 특히나 AI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틀을 먼저 좀 전개를 해야 할 거고요. 그 안에서 제가 좀 요새 고민하고 있는 논의를 설명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돌봄 AI라고 하면 당연히 돌봄 제공을 위한 AI입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이 돌봄을 제공할 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죠. 전통적으로는 집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돌봄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였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전부터 간호라고 불러왔던 꼭 병원 세팅이 아니었더라도 예를 들면 고대 물론 그때도 병원이라고 부를 만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곳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돌봄을 집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는 구분해서 저희가 부를 용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가료, 간호, 병원 돌봄, 시설 돌봄 이런 표현들을 계속 써왔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돌봄의 영역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최근에는 의료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급성기 치료의 구분
이게 돌봄이냐? 뒤에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크게 봤을 때는 저희는 케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두 가지를 다 부르고 있습니다. 뭐 헬스케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구분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왜 이걸 흔드냐? 심플하게 생각하면 제 손목에도 지금 이 웨어러블이 있는데요. 웨어러블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또는 어떻게 쓰일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쉽게 떠오르실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뭐 미국에서 심전도를 얘가 측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환자가 병원에 가서 살았. 물론 되게 우연한 일이었고 뭐 회사들은 이게 의료용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건 그냥 보조 자료로 사용을 할 뿐이고 우연히 또는 뭐 운이 좋게도 특정 환자가 그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일이다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선생님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은 정보 또는 이런 웨어러블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 환자의 일상생활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진료할 때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당장 지금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이 급성기 치료에도 이 바깥의 맥락들이 이전에는 그냥 저희가 문진으로만 확인해왔던 그래서 환자의 의과력은 무엇이고 저는 치과 의사니까 치과력은 무엇이고 가족력은 어떻고 사회력은 그래서 물어보기만 했던 것을 저희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져와서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럴 때 이 AI라고 하는 도구 좀 더 넓게는 그냥 뭐 빅데이터 이거 다 포함해서요.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의료, 돌봄 또는 전체적인 어떤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들의 전통적인 구분을 허물고 있거나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좀 흔들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좀 영역들이 좀 섞였다라고 가정하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헬스케어 AI를 오늘 좀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게 꼭 헬스케어라는 표현이 여기에 적절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미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에서 헬스케어라고 했을 때 그리고 헬스케어 AI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환자의 그 모든 건강관리, 질병관리를 포함해서 건강관리 전주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되는 AI를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사실 저희가 병원에서 쓰는 의료 장비와 그 다음에 뭐 환자의 스마트폰이든 아니면은 무슨 뭐 트랙 뭐 장비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엄격하게 구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두 가지의 장비 차원에서 또는 알고리즘 차원에서 심지어는 데이터 정보 차원에서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 바깥에서 쓰이는 AI와 알고리즘과 장비도 병원 안에서 쓰이는 것만큼의 보안과 정확성과 환자 자율성이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 한편 병원 안에서 쓰이는 AI마저도 병원 밖에서 쓰이는 것만큼의 편리성과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논의들 때문에 결국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AI가 지금 의료에게도 들어와서 파급 효과를 누리고 있고 발휘하고 있고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기기들, 알고리즘, 기술 어떻게 다뤄야 우리가 더 좋은 건강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환경에서도 다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환자 의학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헬스케어 영역에서 AI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간단하게만 짚어본다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지금 중환자 의학이니까 중증 같은 경우에는 뭐 환자 분석 도구, 뭐 지능형 환자 모니터링, 아니면 AI 환자 관리 장비 같은 것들을 이미 개발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단 및 치료에서는 뭐 아무래도 제일 많이 임상 진단 보조 CDSS. 제가 지난번에 어느 무슨 학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요청을 받는데 이거 뭐 어디에 가서 AI 얘기하시면 다 CDSS만 얘기하셔가지고 좀 다른 이야기 하실 분으로 모시고 싶다. 그렇구나. 역시 요새는 CDSS. 아무튼 뭐 여기 포함해서
뭐 영상, 뭐 병리 진단, 로봇 수술, 그 다음에 디지털 치료제 같은 논의들도 이미 저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죠. 또 돌봄을 조금 좁혀서 이야기할 때에도 뭐 투약 지원이라든지 재활 로봇, 웨어러블 모니터링, 심리 상담 및 안정챗봇, 노인 돌봄 로봇 같은 것들이 이미 뭐 국가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실제 환경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은 뭐 스마트 시티 계획이라든지 이런 뭐 스마트 돌봄 논의에서의 뭐 노인 지원, 장애인 지원이라고 하는 세팅까지도 들어와서 기술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스마트폰 아니면 웨어러블, 아니면 뭐 요새 제일 많이 제가 좀 접하게 되는 것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앱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역들, 물론 이게 뭐 전부는 아닐 거예요. 당연히 더 많은 것들이 활용될 수 있고 활용될 거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기술들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즉 헬스케어 AI에 관한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것들을 뭐 그래서 당연히 쓰고, 제가 지금 제가 진료를 할 때도 AI 기구 당연히 쓰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논의는 아무래도 AI 알고리즘 개발 또는 디바이스 개발, 앱 개발,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의 논의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뭐 각 의료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실제로 하고 있고 필요하죠. 예를 들면 뭐 제가 요번 여름에 하고 다녔던 강의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의학교육 환경에서 이거 생성형 인공지능 어떻게 쓸 거야? 뭐 이런 강의들이었는데 그것도 해야죠. 하지만 지금 당장 진료 환경에서 또는 돌봄 환경에서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아무래도 뭐 만들 거야, 지금 개발하고 있어, 연구 중이야, 이거 어떻게 잘하지? 라고 하는 논의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동안 저희가 쌓아왔던 적어도 뭐 신약 또는 신의료 기술, 신기기에 대한 개발 및 활용의 윤리, 연구 윤리죠. 의 기본 체계와 유사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새로운 기술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논의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려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들을 다 소개시켜드리면 지금 제가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좀 정리된 내용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WHO에서 이미 이런 논의들을 2018년, 19년에 해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걸 또 저희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수주를 주신 연구를 통해서 좀 정리해서 발표했던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선 기본적으로 WHO가 선정했던 6가지의 어떤 원칙의 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6가지 원칙을 헬스케어 AI 윤리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원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의료윤리 세팅에서 참 많이 하죠. 물론 이미 익히 알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원칙을 의료윤리 세팅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게 의사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거꾸로 얘기해서 뭐 윤리학 하시는 분 또는 법학 하시는 분이 혼자서 정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원칙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사실 의료 상황이니까 의료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윤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끌어들어왔으니까 윤리의 논의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임상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고려들이 붙게 됩니다. 의학적인 고려와 윤리적인 고려, 의학적인 고려와 법적인 고려, 의학적인 고려와 사회적인 고려, 이런 것들이 같이 붙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려들이 서로 친하고 서로 잘 맞아들어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섞일 수 있으면 사실 별로 고민이 없습니다. 문제는 서로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온 영역들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것이 그래, 위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원칙 수준에서는 적어도 합의하고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원칙입니다. 적어도 여기 지금 헬스케어 AI를 이야기할 때 적어도 6가지 원칙을 이야기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인간 자율성은 존중하고 보호받아야 된다. 인간의 행복과 안정과 공공의 이득은 촉진되어야 된다. AI 기술은 투명하고 설명 가능하며 그 다음에 어떤 책임을 우리가 그리고 법적 책무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포용적이고 평등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여러 기술적인 고려들, 특히나 최근의 기술적인 고려들 때문에 대응성이 있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의사가 생각해도, 보건학자가 생각해도, 윤리학자가 생각해도, 법학자가 생각해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 기술을 활용할 때 따져봐야 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냥 크게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원칙들을 의료인들에게도 그리고 사회에게도 같이 추구해 나가야 할 하나의 가치로서, 그리고 우리가 의료 환경에서 AI가 적용될 때 또는 그 바깥 넘어가서 돌봄 환경에서 AI가 적용될 때 이런 원칙들을 따라서 하면 적어도 큰 문제가 나는 거는 막을 수 있겠다. 또는 우리가 좋은 결정을, 공정하고 평등한 결정을, 정의로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의 목적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서 저희 보고서는 어떤 이 개발 체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단계별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의료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미 그래도 직접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임상시험 체계에 익숙하세요. 그래, 우리 1상부터 4상까지 있고, 그래, 내가 직접 안 해봤더라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 4상 체계가 있어. 그래서 각 단계에서 안전성 테스트하고, 효능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직접 환자한테 대규모로 임상시험 해봐가지고, 출시되면 그 이후에 관찰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걸 이제 AI 단으로 들어왔을 때 이걸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왜 그런 게 있는지도 생각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생명공학을 하시는 분들까지 이런 논의들을 연구윤리가 있고 이런 생명윤리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지만 그냥 공대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공대 분들을 모시고 AI 개발하시니까요, 헬스케어 AI 개발하시니까 새로운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단 시간이 너무 낭비가 될 것이고, 그럼 그 이야기를 다시 또 의료인 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일단 자원이 너무 낭비가 되고 서로 이해를 증진하는데도 상당한 장애물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신약 개발 체계라고 하는 것 또는 임상시험 체계라고 하는 것을 이런 AI 개발 세팅, 물론 모든 AI 개발에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헬스케어와 관련된 AI의 개발에 있어서 비슷하게 이 임상시험 체계를 가져와서 AI 개발 단계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를 그려본 것이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윤리적인 개발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6단계로 제시를 해봤던 것이고, 그래서 6등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한번 윤리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데이터셋 관리도 하시고 모델 개발하고 훈련시키고 적용해서 그 적용 이후에 계속 피드백을 받는 이런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요 단계만 지키시면 AI 개발하실 때 적어도 이거 우리 충분히 잘 고려해서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한 AI를 만들어서 내놨다라고 기본은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고민을 해보니까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보면 외부 검증이라고 하는 절차를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단은 모델을 평가를 할 때, AI 모델, AI 알고리즘을 평가할 때 일단 내부에서 데이터로도 한번 평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잘 됐는지 연구 과정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 다음에 뭐 이건 저희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영국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헬스케어 AI 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이 내부 검증한 다음에 외부 검증을 꼭 거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좀 준비냐? 아직까지 많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그 시기적으로는 그래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런 보고서를 낸 거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외부 검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 즉 연구단 또는 개발자단 또는 개발기관 밖에서 검증하는 게 외부 검증이겠죠. 그런데 그게 누구냐?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 뭐 공신력 있는 무슨 검증기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단체가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헬스케어 개발이라고 또는 연구라는 세팅을 생각했을 때 그게 외부 검증이 그러면 내부 검증이랑 그렇게 다른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정부 부처가 한다라고 하면 이미 법령이나 규제들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외부 검증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법령도 있고 규제도 있고 그러면은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다가 똑같은 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런 논의들을 검토했을 때 제 생각에는 제 의견임을 전제합니다. 전문가와는 별도로 헬스케어 AI 적용을 검토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 그냥 어떤 전문기관도 아닌 또는 전문가 단체도 아닌 심지어는 정부 부처도 아닌 다른 기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환자 또는 시민보다 더 적절한 사람 또는 대상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보건의료 영역에서 이런 환자나 시민이 직접 결정을 할 수 또는 제도에서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된다 또는 자기가 직접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심지어는 제도 차원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WHO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유명한 알마타 선언에서도 사항을 보시면 보건의료 계획과 수행에서 인민 또는 시민은 개인적 지갑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라고 명시하고 있었고 1991년에 이제 순수발에서 있었던 건강증진 환경을 위한 선언을 보셔도 지역사회와 개인이 교육과 역능 강화를 통해서 건강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미리 이미 벌써 오래됐으니까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어떤 보고서를 봐도 이런 논의들을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어땠나 또는 지금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라는 어떤 정리라는 리뷰 논문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이게 참 좋은 선언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하려면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목표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심지어는 헬스케어 세팅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이 이 헬스케어 AI 영역에선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뭐 자율성도 얘기도 했지만 또 당연히 헬스케어 할 거면 건강 결과가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기술이 복잡하고 어렵고 이미 보건의료 헬스케어라는 것만도 어려운데 AI가 들어가면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하죠. 믿을 만한 기술이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고 내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 주체는 적어도 물론 의사도 할 수 있겠지만 또는 간호사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뭐 정부도 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 요구들의 주체는 당연히 시민이고 환자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앱이니까 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내 건강 결과는 이렇게 향상돼야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줘야지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게 보건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인정하고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너무 잘 보여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어렵다라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헬스케어 AI에서 한번 논의를 새로 해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환자 시민이 헬스케어 AI에 참여할 때는 특히나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나 헬스케어 AI가 환자 시민을 통해서 검증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단지 특정한 개인이나 개입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득을 위하여 작동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되겠죠. 가장 확실한. 그리고 문제는 이게 당위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뭐 그래, 환자 시민 참여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 좋지만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모델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환자 참여 또는 시민 참여의 방식이 있죠. 환자 견해 조사하는 거예요. 설문, 포커스 그룹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운홀 미팅 같은 걸 해서 이런 데 환자분들을 모아놓고 이런 기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틀린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여전히 효과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방식입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AI 세팅에서 유효한 방법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헬스케어 AI 특징상 이런 방법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접근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참여적 설계라고 하는 거고요. 2번째는 AI 환자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3번째는 시민과학 또는 시민 감시의 모델입니다. 첫 번째로 참여적 설계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헬스케어 AI 설계 및 개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혹시 요새 챗GPT를 많이 쓰십니까? 쓰시다 보면 간혹 얘가 물어보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창이 나뉘더니 답을 2개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답을 했는데 얘가 더 나으세요? 얘가 더 나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경우에도 사실 명시적으로 이렇게까지 나눠서 보여주지는 않지만 앱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나눠서 질문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A/B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한테 A 결과도 보여주고 B 결과도 보여줍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죠. 보통 많은 사람이 쓰는 거면 A만 보여주는 그룹과 B 결과만 보여주는 그룹을 나눈 다음에 이 두 집단 사이에서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을 누가 더 오래 보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더 광고를 오래 클릭하는지 이런 UI부터 시작해서 최종 결과까지 확인하는 방식을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A/B 테스트를 하자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게 앱단에서 또는 알고리즘단에서 직접 대상자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AI 설계에다가 직접 고려해서 만드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자한테 A가 나으세요? B가 나으세요? 직접 2 결과를 주고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 약간 요거는 혹시 연령대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을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옛날 말고요. 최근에 얼리 액세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무슨 꼭 앱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무슨 펀딩 이런 거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모델을 똑같이 헬스케어 AI에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또는 개발 중인 것을 개발자 또는 연구자가 미리 환자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개발 과정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래서 직접 한번 이게 아직 개발 중인 거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한번 저희랑 써보시면서 같이 만들어 가보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참여적 설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째로는 AI 환자 역량 강화입니다. AI 환자 역량 강화 말이 어렵습니다만 환자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더 어떤 선택권을 넓혀서 더 많은 일들을 AI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I 환자 역량 강화의 기본 개념일 것입니다. 제일 쉽게는 AI 앱을 만들고 하고 할 때 환자들의 교육 파트를 또는 환자들의 설명 파트를 기본적으로 아주 잘 짜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있겠죠. 헬스케어 AI 리터러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면 AI 기반한 헬스케어 지식 확산의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장밋빛 미래들이 이미 그려지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그 미래에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AI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확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써야 됩니다. 그냥 AI가 있다라고 해서 환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잘 알았어?
아닐 겁니다. 잘 쓰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 감시. 사실 시민 과학 모형에서 가져온 건데요. 시민 과학이라고 한 것은 과학 연구에 물론 꼭 디지털은 아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워낙 이게 확산되고 했던 때가 디지털이 퍼졌을 때라서 디지털 플랫폼 도구 같은 걸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굳이 꼭 딱 그렇게 분류하지 않지만 옛날에 세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외계에서 온 전파를 각 집에 있는 컴퓨터로 분석해가지고 이게 세티 앳 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자신의 컴퓨터 자원을 연구에 좀 내놓고 같이 공유해서 더 큰 연구 결과를 내놓자. 그것들이 확장해서 지금 이버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탐조, 새 연구하는 건데요. 시민들이 사진 찍고 분류하고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주니버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더 확장해서 여러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 분석부터 심지어는 어떤 실천까지 다양한 시민 참여 과학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죠. 이런 모형들을 헬스케어 AI에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스케어 AI 데이터 시민 평가단, 헬스케어 AI 크라우드 소싱 모니터링 같은 것을 충분히 운영 가능하고 시민도 참여해서 이 앱이 좋은 건지, 이 헬스케어가 정말 우리에게 쓸모 있는 건지, 이게 잘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충분히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시민이, 과학자가 아니라 시민이, 물론 과학자와 함께 해서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이야기는 조금 깊게 설명이 들어가야 돼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접근들이 결국에는 제가 고민했던 게 외부 검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밖에서 그런 전문가 또는 정부가 아닌 다른 검증의 기관의 역할로서 시민이 활동할 수 있을까? 네, 몇 가지 이론들입니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좀 몇 가지 점들에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것들을 충분히 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아직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방향이 충분히 추구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드리면, 오늘 이제 헬스케어 AI라고 하는 것을 왜 이 강의의 또는 오늘 연수교육의 시작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헬스케어 AI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할 거야, 사용하게 될 거야 라고 이미 짐작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도 치과에서도 이미 이제 치과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AI까지는 아니더라도 디지털 기술이 이미 되게 쑥 들어와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치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기술적으로, 디지털적으로 또는 AI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에 관한 논의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의 하나가 외부의 검증인데, 거기에 대해서 환자 시민 참여라고 하는 하나의 대안을 오늘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보건의료에서 오랜 논의가 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렵고, 그렇지만 헬스케어 AI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과 또 하나의 장점과 그리고 여전히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요 비슷한 주제로 좀 주제가 이어질 텐데요. 한번 좀 들어보시고 여러 의견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